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유통관리사 3급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1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1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유통과 유통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유통관리사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유통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건이 만들어져서, 그것도 공장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우리 이제 소비자, 우리한테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먼저 생산자한테서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생산자한테서 어떤 부품, 원재료가 완제품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생산자한테 도매상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 도매상은 특징이 생산자한테 대량의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제 창고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개 정도를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매상이라는 사람이 도매상한테 가서 도매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상품을 자기 가게에 보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100개를 예시로 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소비자라고 하는데, 이제 소비자가 소매상한테 가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소비자는 재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최종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사용하는 구매자를 소비자라고 불러요. 이런 최종 소비자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소매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소매상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도매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여기 제가 써놨어요.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 이외의 구성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최종 소비자란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매상의 역할은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점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도매상은 생산자한테 어마어마한 이점을 주는데, 그 이점이 뭐냐면 생산자가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창고에. 그런데 도매상이 생산자한테 대량의 상품을 사줌으로써 생산자는 보관 비용과 재고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도매상이 생산자한테 당연히 물건을 사오면서 대금을 지급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의 부를 늘려주기도 하고요. 생산자가 원래는 도매상이 없었더라면은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없었더라면은 소비자를 만나서 직접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판매 기능을 도매상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가지게 되는 기능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 상품 구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품 구색. 근데 우리 평소에도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집 앞에 편의점에 가셨어요. 그랬는데 편의점에 갔더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을 하나하나씩 다 구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가게가 와, 여기는 상품 구색이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바로 상품 구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 구성이 다양할 때 상품 구색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소매상이 소비자를 위해서 상품의 구색을 맞춰줘요. 근데 소매상은 한 명의 도매상에게만, 하나의 도매상에게만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여러 명의 도매상들을 만나서 소비자가 원할 것 같은, 그러니까 소매상 입장에서는 팔릴 것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보관도 하고 진열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해주는 역할은 상품 구색을 맞춰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상품의 재고량을 유지해서 소비자가 언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소비자를 위해서 구매 장소와 나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소매상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유통사
산업에서는 이 도매상의 기능보다는 소매상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배우신 것처럼 생산자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그 다음에 소매상에서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이런 가상의 길을 결국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통의 경로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가 하나의 유통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유통 경로라는 개념은 앞으로 쭈쭈쭈쭈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유통 경로가 이제 중간에 중간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도매상이랑 소매상을 합쳐서 우리는 중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산자랑 소비자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상인들 해가지고 중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간상은 도매상 또는 소매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도매상이랑 소매상, 즉 이 유통 경로에 참여하게 되는 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우리는 그 유통 경로가 길다라고 말을 하고, 도매상과 소매상의 수가 적어질수록 유통 경로가 짧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생산자부터 도매상, 소매상 다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거래를 통하면 생산자랑 소비자가 직접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통 경로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 대 극단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다 거치게 되면 유통 경로가 길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생산자에서부터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이렇게 그림이 길게 그려지면은 긴 유통 경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이렇게 짧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짧은 유통 경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가장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는 긴 경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짧은 경로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긴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편의품이 따라가요. 일반적으로는 편의품. 왜 그러냐면은 편의품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단순하죠. 제가 앞으로는 편의품의 예시를 들 때 사탕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사탕은 우리가 되게 설명서를 읽고 이렇게 까는 거구나, 이렇게 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설명을 듣고 구매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탕은 편의품이고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중간에 많은 유통상인들이 참여를 해도 소비자들이 그 이용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이 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거를 써먹어야 돼요. 구매 단위가 굉장히 커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구매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벤츠를 평생 동안 10개, 20개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편의점 가서 사탕이나 과자 사 먹는 거랑 벤츠 사 먹는 거랑 그 빈도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생소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생소한 개념. 그래서 왜냐면 위에까지는 도매상이건 소매상이건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쓰는 단어들인데, 여기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개방적 유통 경로, 선택적 유통 경로, 전속적 유통 경로 막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는 생산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 상품을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 판매를 할 건데, 그 특정 지역에 중간상을 얼마나 많이 두고 판매할 것이냐,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방적 유통 경로 가면은 이제 그림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특정한 지역에 다수의 최대한 많은 중간상들을 놓고 자사의 제품을
유통시키는 전략, 이거를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개방적 유통 경로가 조금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개방적 유통 경로는 다른 말로 빨간색으로 쓸게요. 다른 말로 집약적 유통 경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집중적 유통 경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방적, 집약적, 집중적 전부 다 동일한 말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수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을 유통시키는 전략을 선택적 유통 경로라고 해요. 그냥 소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하나이거나 아니면 극소수의 중간상만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전속적 유통 경로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전속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요, 전속은 A 연예인이 B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연예인은 한 소속사에만 소속이 되어서 연예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중간상이랑만 전속 계약을 맺고 이 중간상한테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사고 싶으면 반드시 이 중간상을 찾아가야만 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개방적이든 선택적이든 전속적이든 뭐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만들어내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뭐 자본이 많이 있는지, 뭐 적은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이런 유통 경로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통의 경로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 유통 경로의 기능이 뭐냐라고 물으시면은 첫 번째 이제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 집중 준비 원칙, 그리고 분업의 원칙, 변동비 우위의 원리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름 자체를 다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뒤에 이론 파트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론 파트 가셔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유통의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는 이제 그림을 지우고 이제 글자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우리 아까 그림 떠올려 보세요.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게 유통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중간 기능, 그리고 이 중간 기능에 참여하는 도매상이랑 소매상을 합쳐서 중간상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생산품의 사회적 이동, 우리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전부 다 사회 속에 있죠. 사회적 이동에 관계되는 모든 경제 활동,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도매상이랑 소매상이 자기들이 사온 상품을 창고에 보관했죠. 보관도 유통이에요. 모든 경제활동. 그 다음에 분업의 발달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유통이. 그 다음에 상권의 개념이 있는데 상권은 하나의 점포가, 하나의 소매상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범위다. 그래서 상권의 개념까지 여기서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중간상의 분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보기에 활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 수준으로 꼭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상의 분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세요. 우리 방금 그림을 그렸을 때 생산자에서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유통 경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직접부터 보면 뭐냐면 도매상이 여러 생산자들을 만나요. 여러 생산자들을 만나서 상품을 구매해서 축적하는 거, 이거 생산자한테서 도매상한테 가는 요 기능을 우리가 직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도매상은 이렇게 여러 명의 생산자를 만나서 사온 상품들을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동질적인 집단. 동질적이라는 말은 특정한 분류 기준에 의해서 공통점을 가진 아이들끼리 이렇게 분류해 놓는다는 거죠. 모아 놓는다는 거죠. 이거를 분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질적인 제품들을 딱 모아놨을 때 뭐 1000개든 10,000개든 굉장히 여러 개의 상품들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소량씩 조금씩 포장을 해놓는 거, 요거를 우리가 분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랑 분할의 차이는, 분류는 말 그대로 종류를 나눠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량으로, 소규모 단위로 개수를 나눠 놓는 거를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색이라는 말 설명드렸잖아요. 소매상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묶음, 상품의 구색을 갖춰주는 거, 그때 쓰는 말을 이제 구색이라고 하는데, 판매를 위해서 분할되어 있는 상품들을 카테고리별로 알맞은 개수, 알맞은 종류대로 진열해 놓는 거, 즉 소매상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구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매상과 소매상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앞장에서 그림으로 전부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 이외에 구성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 나를 위해서 재판매가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도매상과 소매상의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이미 했어요. 그래서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몇 가지 더 늘려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매업과의 직거래에 따른 생산자의 불편, 생산자가 소매업자를 직접 만나게 되면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도매상이 해소시켜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보관 비용과 재고 비용이 절감된다? 이미 학습하신 내용이고, 대금을 지급해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준다. 상품 개발에 대한 시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매상은 시장, 즉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뭐 예를 들면은 소비자들이 요즘에 어떤 제품과 상품들을 선호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생산자의 판매 기능 대행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나와 있는데,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첫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한다. 이건 이제 2번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도매상을 만나서 적절한 품목들을 사와서 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상품 구색을 맞춰준다.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의 재고량을 유지해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접촉하고 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상품을 제공해주고 유행 정보랑 생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죠. 구매 장소를 제공하고요. 구매할 때 즐거움을 제공한다. 요즘에는 소매업체들을 가더라도 그냥 물건만 띠리리릭 진열해놓고 사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각적으로 인테리어도 예쁘게 꾸며놓고 소비자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할 때 쇼핑의 즐거움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 우리 생각해도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소매업체는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 바로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이제 풀 때 보시면은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제공하는 역할, 또는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제공하는 역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놨냐면, 결국에는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우리가 유통경로에서 봤을 때 생산자, 줄여서 생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도, 소,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니까 다 써서 소비자. 이렇게 유통 경로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역할이잖아요. 비슷해요.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제공하는 역할 비슷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소매상은 소비자랑 더 가깝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보시면 그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제공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서 그때그때 문제에 알맞게 적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해설 강의 기출 해설을 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유통 경로의 개념이 나오는데 유통 경로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가게 되는 이 가상의 경로를 유통 경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통로 또는 단계다. 너무 이제 쉽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라고 나오는데 로지스틱스는 이제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조달에서 제품 판매, 그 다음에 뭐 사용을 하고 나서 재활용까지 그 뒤에 일어나는 일까지 전 과정을 회사가 총괄적으로 경영,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로지스틱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 로지스틱스는 한마디로 유통 경로를 효율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운영한다. 이걸 로지스틱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 경로상 중간상의 필요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에서도 그려놨었는데 그림에서는 그냥 이 용어들에 조금 익숙해지게만 제가 도와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서 별표 치시고 좀 빨간색으로 별표 칠게요. 그래서 별표 치시고 정말 이 내용도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겠지만 용어 자체들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 두 번째가 집중준비 원칙, 세 번째가 분업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변동비 우위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은 중간상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 거래 총량이 감소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정말 쉽습니다. 총거래수 최소화. 거래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3명의 생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시장에 3명의 소비자가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지금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모든 생산자들과 모든 소비자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거래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번의 거래가 일어나야 모든 생산자와 모든 소비자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생산자 3명, 소비자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도매상 하나가 쏙 이렇게 끼게 되잖아요. 끼게 되면은 이 도매상이 우리 앞에서 이제 집적이라는 개념을 배우셨는데 여러 명의 생산자를 만나서 물건을 집합시켜요. 집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3명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도매상이 다시 한번 여기서는 개념이 소매상이 되겠네요.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니까. 3명의 소비자를 만나서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9번의 거래가 일어나야 모든 생산자와 모든 소비자가 연결되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가 쏙 들어감으로써 6번의 거래만 해도 모든 생산자와 모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다. 왜냐면은 이게 왜 유통경로의 기능이냐면 9번을 만날 때는 그만큼의 유통에 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중간상이 있으면 6번만큼의 비용만 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통 비용이 감소하면 당연히 그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생산자한테도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 준비의 원칙은 뭐냐면, 저희 앞에서 1페이지에서 그림 그렸을 때 도매상이 그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보관을 한다면, 소매상은 이거를 이제 소량으로 사가서 예를 들면은 100개씩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도매상은 대량의 재고를 보관하고 소매상은 소량의 재고를 보관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회 전체 사회로 봤을 때 재고 총량이 감소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소매상은 소량의 재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접촉의 기회를 늘려주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집중 준비의 원칙, 딱 이 제품들이 집중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 보관에 관련된 개념이 집중 준비의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업의 원칙인데, 분업은 우리 일반 경영에서 배우시는 분업의 원칙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분업을 한다는 거는 일을 나눠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 분업을 하면 자기가 잘하는 일만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경영 전반에서. 그래서 다수의 중간상이 유통 경로에 참여를 하면 그 일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유통에서 이제 역할을 나눠서 경제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능률적, 효율적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동비 우위의 원리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서 도매상이나 소매상한테 이제 상품을 유통시키는데, 생산하고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이 유통을 한 번에 하나의 제조업자가 다 담당하는 것보다는, 나는 제조를 잘하니까 제조만 하고 유통을 잘하는 업체한테는 그 기능을 나누어주는 것이 비용 면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원리, 이거를 우리가 변동비 우위의 원리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집중준비 원칙, 그 다음에 분업의 원칙, 변동비 우위의 원리 때문에 유통 경로상 중간에 중간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통 경로의 길이 파트가 나오는데, 유통 경로의 길이는 제가 다시 한번 오른쪽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해 주세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 유통 경로의 길이가 길다라는 개념이랑 짧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길다라고 할 때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이렇게 다수의 중간선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유통 경로 길이가 길다. 그 다음에 짧은 경우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매상, 소매상 없이 바로 소비자 만난다, 직거래 하는 경우, 요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긴 경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사탕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표준화된 편의품. 반면에 짧은 경로는 비표준화된 전문품. 왜? 설명이 필요하니까.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그렇죠. 반면에 사탕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 너무 쉬워요, 다루기가. 자, 그 다음에 편의품, 이제 여기서 사탕. 아까 예를 들었던 짧은 경로는 벤츠.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다 적용시키시면 돼요. 사탕은 구매 단위가 작아요. 굉장히 저렴하죠? 구매 빈도 높아요. 생산자 수 굉장히 많아요. 지역적으로 분산하여 생산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의 지역에 이 제품을 유통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구매 단위 크죠? 비싸요. 구매 빈도가 낮아요. 생산자 수는 사탕보다 적어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집중시켜서 생산을 한다. 왜냐면 그만큼 설비 공장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긴 경로의 특징, 짧은 경로의 특징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4페이지 설명해 드릴게요. 유통 경로 전략.
그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림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 개방적, 집약적, 집중적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방적, 집약적, 집중적 유통 경로는 특정한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특정한 지역에 다수의 중간상을 두고 요 별들이 전부 다 중간상들이에요. 좀 많이 그려볼게요. 다수의 중간상들을 두고 자사 제품을 유통시키는 생산자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정된 지역 안에 중간상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빽빽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이고 집약적이다라는 말을 연결을 지으시고 누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생산자는 최대한 우리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최대한 많은 중간상들이 우리 제품을 취급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신설된 하나의 중간상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기업이 우리 제품을 유통시키고 싶다고 찾아와요. 자기들한테 제품을 달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허락하겠어요? 거절하겠어요? 완전 땡큐죠. 그게 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나의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개방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 집약적, 집중적 이렇게 빽빽하게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개가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고, 소비자 가장 많아요. 누구나 제품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제품 노출 최대화시키는 거죠. 생활 밀착형 강화, 소비자들의 삶에 그대로 부드럽게 녹여가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유통 비용 자체는 증가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중간상들이 우리 제품을 취급하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의 생산자가 많은 중간상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생필품, 편의품 유통시키는 거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떤 동네 갔더니 편의점이 한 건물에 똑같은 편의점이 두 개가 있는 걸 봤어요. 물론 그 건물이 좀 크긴 했어요. 크긴 한데 아니 똑같은 건물에 편의점이 두 개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쟤네 둘이 해봤자 거리가 한 6m, 7m 이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그 편의점들이 운영이 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장사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생필품, 편의품을 취급합니다. 편의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개방적 유통 경로는 편의점 생각하자. 그 다음에 선택적 유통 경로인데 이것도 그림 기억나시죠? 네, 똑같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특정 지역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중간상만 두고 소수의 중간상한테 자사 제품을 유통시키는 전략, 선택적 유통 경로라고 하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선택적 유통 경로는 특정 지역의 소수의 소매상을 두어 제한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게끔 한다. 그래서 이 선택적 유통 경로는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문제를 푸실 때 개방적 유통 경로랑 상대적인 특징, 그리고 전속적 유통 경로랑 상대적인 특징 이렇게 봐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풀 때 조금 헷갈렸었어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래서 특정 지역에 소수의 소매상을 두어 제한적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방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는 유통 비용이 절감돼요. 우리 개방적 유통 경로가 유통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에 비해서는 적은 상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교 대상이 전속적 유통 경로로 나왔을 경우에는 전속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는 유통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전속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는 제품의 노출이 확대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개방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는 제품 노출은 축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나있습니다. 자, 의류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선매품이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편의품이랑 선매품이랑 전문품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지 않으셨는데 뒷부분에 제품에 대해서만 쩌라라락 자세하게 공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보실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편의품은 우리가
언제든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편의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생각하시면 돼요. 선매품은 조금 노력을 들이셔야 돼요. 조금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보 검색도 해볼 수도 있고 고민도 조금 하다가 구매하는 제품들을 선매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은 아니겠지만 조금 고가의 의류나 가구, 우리 식탁이라든지 소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선매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속적 유통 경로 똑같이 그림 그리고 가볼게요. 그래서 전속적 유통 경로는 일단 그려보고 특정 지역에 특정 상인이랑 전속 계약 맺는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만 그려볼게요. 특정 지역의 소매상 하나,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장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방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는 유통 비용이 완전 감소해요. 유통 비용은 진짜 적어요. 진짜 적어요. 그러나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제품 노출의 측면에서는 어때요? 그러나 제품 노출은 가장 적은 유형이 되겠죠? 통제, 용이하고 여기서 통제라는 거는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제품 이미지 제고 및 유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군데만 우리 제품을 취급하니까 그만큼 우리 제품이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줄 수가 있겠죠?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이 중간상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고급지게 인테리어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귀금속, 보석류, 그 다음에 자동차, 제가 아까 벤츠로 예를 들었어요. 명품, 가방이나 의류 같은 고가품,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전문품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용어들에 먼저 익숙해지셔야 되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방적 유통경로, 집약적 유통경로, 집중적 유통경로라는 이 용어랑 편의품 연결해 주시고 선택적 유통경로랑 선매품 연결해 주시고 전속적 유통경로랑 전문품 연결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짝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포화 효과 잠깐 보고 갈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포화라는 말은 꽉 찼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위에서 3가지 유형 배우셨는데 꽉 찬 게 개방적 유통경로였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우리 제품을 취급하는 중간상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포화되어 있어요. 포화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특정 지역에 너무 소매상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상에 대한 통제, 제조업자의 통제가 점점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너무 넘쳐가지고 중간상이 너무 넘쳐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좀 극단적인 케이스겠죠?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은 그만큼 우리 회사 제품의 노출은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중간상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럼 소비자들이 아무데나 우리 가게에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불만 증가하고요. 소비자 불만 증가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중간에 중간상들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편의점에 가면 500원이에요. 근데 동네 슈퍼에 가면 300원이야? 그런데 백화점 가면 1,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유통 상인들이 자기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제품의 신뢰도도 하락할 수가 있겠죠. 아니 얘는 도대체 원가가 얼마길래 여길 갔는데 300원이고 저길 갔는데 1,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효과는 집약적 유통 경로가 극대화될 경우에 생기는 단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마지막 파트로 세계 유통산업 동향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유통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유통이 뭔지, 그리고 도매상의 기능, 소매상의 기능, 그 다음에 이런 중간상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이제 알아보셨는데 유통산업의 동향도
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유통산업에는 최근에는 선진국 주도, 대기업 주도, 소매업체 주도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는 선진국이랑 대기업 주도다라는 거는 쉽죠? 그런데 중간상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매상의 기능이 직거래로 인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체보다는 소매업체 주도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통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 발전의 방향이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전통시장 그냥 우리가 보통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런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뭐 5일장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열리는 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다음에 먼저 제조업이 먼저 성장을 해요. 또 되게 신기한 게 제조업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매업이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조업으로 돌아가는데 제조업이 국제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매업이 국제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실 때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냐면 제조업 먼저 그 다음에 소매업이 발달을 하고 다시 한번 제조업 먼저 그 다음에 소매업이 발달을 하는데 성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기출로 출제된 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할인업태 급성장. 할인업태 급성장이라는 부분은 이제 점점 소비자들이 현명해지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정보도 많이 찾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할인하는 업태가 점점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죠. 파워 리테일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대형 점포의 증가, 규모의 경제. 많이 사와서 싸게 판다라는 거죠. 다음, 전자상거래 인터넷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무점포 판매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점포 판매업은 실제로 가게를 꾸리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끔 판매하는 점포 없이 판매하는 판매업들을 무점포 판매라고 불러요. 당연히 인터넷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홈쇼핑도 무점포 판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카테고리 킬러의 성장.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옛날 기출에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좀 주춤하는 것 같기는 해도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자, 하이테크는 말 그대로 하이한 테크놀로지예요. 기술적으로 대단한 업체. 그 다음에 하이터치는 터치는 우리 막 만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막 이렇게 몸을 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이터치 하면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기술적으로 너무 진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구매를 할 때 정말 소비할 때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하이터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막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카페들도 막 인스타 감성 카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업체, 그런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업태로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제 가운데가 없고 아예 기술적으로 노렸거나 감성적으로 노렸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 자원이라는 거는 뭐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굳이 가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쳐보면 그 정보가 다 나오니까 점점 인적 자원 의존도가 하락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세계 유통산업 동향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용어들이 뭐 조금 개방적 유통경로 뭐 이런 거 그런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어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부든지 처음 1회독이 가장 어려워요. 1회독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2회독, 3회독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어려운 거야. 내가 이거 처음부터 잘하면 공부를 왜 해요? 그냥 바로 자격증 시험 봐서 보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습해 주신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다음 장 넘기시면 이렇게 제가 빈칸을 뚫어가지고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을 전부 다 연습 문제 푸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가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방금 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어 있는지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더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강 복습 잘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부터 같이 풀고 다음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통의 개념부터 이제 괄호 채워넣기 연습 문제가 나와 있어요. 같이 풀어볼게요. 유통의 개념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 유통의 개념부터 나오면은 우리 그림 같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생산자,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중간 기능을 하는 것이 유통이다라고 했고 생산품의 사회적 이동에 관계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특히 제가 4번에서 분업의 발달로 점점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분업. 자, 두 번째 빈칸 보시면 한 점포가 하나의 소매상, 하나의 점포가 가게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가게가 그 주변에 있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상권이라고 했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은 중간상의 분류 기능으로 넘어왔어요. 중간상의 분류 기능은 먼저 생산자한테서 도매상이 한 명의 생산자로부터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생산자들을 만나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될 것 같은 물건들을 쭉 이렇게 모아와서 축적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생산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축적해 놓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집적이라는 단어로 불렀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모아서 집적을 했을 텐데 그 이질적인 제품들을 동질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종류를 나눴다라고 해서 분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된 제품들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가는 사람이 있기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로 소매상들이 구매하기가 쉽게 나눠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분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매상이 이렇게 판매를 위해서 분할된 제품들을 사왔어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진열해주는 거 이거를 제가 되게 강조한 단어죠? 구색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음에 밑으로 더 넘어가 볼게요. 도매상과 소매상의 구분. 이제 여러 가지 중간상들의 개념 잡았던 파트인데요. 최종 소비자 이외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그러면은 도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강조한 내용이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면 소매상.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최종적인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매상과 소매상의 역할은 이거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냥 제목에다가만 괄호 뚫어놨어요. 도매상이 누구누구에게 제공하는 역할이냐라고 봤을 때 소매업과 직거래에 따른 생산자의 불편과 비용을 제거해주고 보관비용, 재고비용 절감시키게 도와주고 자금 융통에도 도와주고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누구한테 제공하는 역할이죠? 맞아요. 바로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적절한 품목 구성. 우리 이거 방금 위에서도 한 내용이었는데 여기다가는 상품 구색. 그냥 구색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상품 구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의 재고량도 유지해주고 상품 주고 유행 정보도 주고 그 다음에 생활 정보도 제공해주는 거 누구한테 제공하는 역할이었냐면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이다라고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맨 위로 올라가시면 유통 경로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유통 경로는 우리가 이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거치는 그 모든 단계를 유통 경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유통 경로를 어떤 한 기업이 경영하는 것, 그 총괄적인 개념을 유통 경로에 대한 경영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기억나시죠? 로지스틱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시면 유통경로상, 중간상이 왜 필요한지 그 원칙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 원칙은 우리 총 4가지 원칙으로 배우셨고요. 첫 번째 보시면 중간상의 개입으로 거래의 총량이 감소한다라는 개념인데 거래 총량이라기 여기서 거래의 총량은 거래를 해야 하는 숫자 우리 그림 같이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3대 3이 한꺼번에 만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 중간상이 한 번 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만으로도 모든 생산자와 모든 소비자가 만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총 거래수, 거래의 숫자가 최소화된다. 최소화의 원칙.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도매상은 대량의 재고를 보관해요. 우리 그림에서는 1000개로 예시를 들었었고 소매상은 소량의 재고 보관합니다. 100개 예시 들었었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보관해야 되는 재고 총량이 감소한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였죠. 집중, 준비의 원칙. 다음으로 다수의 중간상이 유통경로에 참여하여 나누어서 유통 역할을 수행하며 즉 자기가 잘하는 거 나눠서 수행하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다. 바로 우리 앞에 빈칸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분업의 원칙이다. 그리고 네 번째, 무조건적으로 제조와 유통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제조와 유통을 나눠라. 변동비의 원칙이었죠. 자, 다음으로 이제 유통경로의 길이를 긴 경로, 짧은 경로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우리 이제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도 긴 경로다라고 하면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다 떠올려 주셔야 되고 짧은 경로다 그러면은 도매상이나 소매상 중에 이제 그 수가 줄어들어서 생산자랑 소비자가 직접 만나거나 하는 거 그런 거 딱 떠올려 주셔야 돼요. 긴 경로에서 주로 유통되는 제품은 표준화된 편의품 우리 편의품 하면은 사탕 떠올리시라고 했어요. 사탕.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반면에 짧은 경로를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비표준화된 편의품의 반대말 전문품이죠. 전문품. 예를 들어 벤츠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여기다 예시를 썼냐면은 우리 이제 편의품이 어떤 특징 가지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탕이 어떤 특징이 있지? 벤츠가 어떤 특징이 있지? 이렇게 예시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 푸실 때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사탕 생각해보세요. 사탕은 구매 단위가 작죠. 구매 빈도는 높아요. 생산자 수는 벤츠 생산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사탕 생산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생산자 수는 많다. 반면에 벤츠 가보세요. 구매 단위 되게 비싸잖아요. 구매 단위는 큰. 구매 빈도는 어때요? 작죠? 작은. 생산자 수는 사탕 생산자에 비해서 벤츠 생산자는 생산자 수가 적다.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유통경로 전략은 여기부터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유통경로 전략은 누구 입장이다? 생산자 입장에서 자사 제품을 얼마나 많은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중간상들에게 유통시키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소매상 가장 많고 누구나 제품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해놓고 제품 노출 최대화시키는 전략. 그러나 유통비용은 증가한다. 이거 뭐라고 불렀죠? 개방적 유통경로. 다 잘 써주셨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개방적 유통경로라는 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 집약적 유통경로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집중적 유통경로도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특정 지역에 소수의 소매상을 두어서 제한적으로 유통시키고, 개방적 유통경로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비해서 유통 비용이 절감돼요. 전속적 유통경로에 비해서는 제품 노출이 확대돼요. 주로 선매품이 유통되는 유통경로 전략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택적 유통경로.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특정 지역의 소매상 하나,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전속 계약을 맺는다.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통제 용이하고 유통 비용을 감소해요. 그런데 유통 비용은 감소하겠지만 소비자들한테 자사 제품을 노출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겠죠? 제품 이미지 제고, 우리는 프리미엄 제품이야. 아무 데나 가서 네가 살 수 없어 라는 이미지를 준다는 거. 주로 전문품이 유통되는 전속적 유통 경로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꼭 이 단어 집중, 집약, 개방이라는 말이랑 편의품 이렇게 연결 지어주시고, 선택적이라는 말이랑 선매품이라는 말이랑 연결, 그 다음 전속적이라는 말이랑 전문품이라는 말이랑 연결,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고 자료 들어가는데, 집약적 유통 경로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에 소매상이 너무 많아져요. 꽉 들어차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해져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유통 경로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자사 제품의 유통을 적절하게 잘 시켜서 우리 제품의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가지고 결국에는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의 소매상이 너무 많아져서 통제가 불가능해지니까 결국에는 손실을 기업이 보게 된다라는 어떤 효과? 포화 효과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유통산업 동향. 자, 우리 최근에 이제 세계 유통산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학습하셨습니까? 첫 번째,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에요? 네, 선진국이죠. 그 다음, 대기업 주도예요? 중소기업 주도예요? 대기업 주도. 마지막으로, 소매상 주도입니까? 도매상 주도입니까? 직거래 발달로 인해서 도매상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매상 주도다. 그 다음에 얘네가 발전해온 순서를 보시면 전통시장 다음에 제조업, 소매업 이렇게 제조소매 이렇게 가실 건데 성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리어텍 급성장한대요. 파워 리테일러의 시장 지배력 강화인데, 여기서 파워 리테일러라고 하면은 대기업 주도로 운영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매업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파워 리테일러의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대형 점포의 증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형 점포,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발달, 인터넷이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무점포 판매, 점포가 없는 무점포 판매가 성장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해서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그 세컨잡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킬러, 우리 요거 ABC 마트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 완전 기술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아예 할인해주는 거. 하이테크 업체나 또는 하이터치, 이렇게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이 감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 만족시키는 그런 소매업체로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해서 인적 자원 의존도는 점점, 그러니까 아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방금 배우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들 몇 개 모아놨어요. 자, 1번 가보시면 유통경로에서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거래 복잡성을 줄이고 거래 과정을 활성화한다. 우리 이제 위에서도 그림 그려보셨듯이 3명의 생산자와 3명의 소비자가 만나려면 선을 9번이나 그려야 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중간선이 들어가면은 그 수를 줄이는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 들어가면서 거래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돼요. 그다음에 소유, 장소, 시간의 효용을 창출한다. 이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분류 과정을 통한 구색상의 차이를 조정한다. 우리 방금 빈칸에도 채웠던 내용이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탐색 비용을 절감해준다. 그쵸? 거래를 비정례화하여 교환 거래를 역동적으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비정례화라는 말이 틀렸어요. 거래를 오히려 정례화한다고 표현을 해야 맞는 말이겠죠? 여기서 정례화라는 말은 정형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다. 우리 지금 정형화시켜서 생산자부터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소비자까지 그림을 이렇게 정률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또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정례화한다라는 말이 더 맞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총거래수 최소 원칙은 요거죠. 중간에 도매상이 끼면서 거래수가 이렇게 줄어든다. 자, 도매상을 개입시킴으로써 각 경로 구성원에 의해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거는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이 아니라 집중 준비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관되는 총량이잖아요.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 자, 두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배운 원칙에 들어있지 않죠? 요거는 뒤에서 시간의 효용을 창출한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배우실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소비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이었죠. 유통경로에서 다양하게 수행되는 기능들을 전문성을 가진 유통업체에게 맡김으로써 경제성을 강화한다. 분업의 원칙이다. 전문성을 가진 유통업체는 유통을 잘하겠죠. 우리 회사는 제조를 잘해요. 그래서 제조를 해놨는데 유통을 내가 같이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애한테 맡겨주는 거? 그러니까 분업의 원칙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상의 참여가 거래 빈도의 거래 수를 줄이고 이로 인한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거 바로 정답 5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주요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매업 발전의 추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 나왔어요. 파워 리테일러 방금 설명드렸죠? 파워 소매업체에 대한 소매시장 지배 맞죠? 그 다음에 소매업체 양극화 심화. 여기서 양극화는 어떤 양극화를 의미한 거였습니까? 하이 팩트랑 하이 터치.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편의성에 대한 중요도 증가. 한 건물에, 물론 큰 건물이지만 한 건물에 편의점 2개 있어요. 소비자들은 점점 접촉하기 편리하고 구매하기 편리한 정보를 찾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의 강세로 인한 대형마트의 출점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프라인 매장의 강세 부분, 이 부분이 틀렸죠. 우리 최근 주요 유통환경의 변화에서는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무점포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의 강세라는 이 부분이 틀려서 정답은 4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과 물류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영향력 증가 당연한 말이겠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기술, 점점 그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도매상의 제조업자를 위한 유통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요거는 흐름을 보시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유통 경로를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초점이 도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 뭐냐?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기능이 아닌 것은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확보 기능 보시면 도매상이 소비자라는 어떤 시장에 대한 확보를 해주는 생산자한테 기능을 하죠. 왜냐하면 도매상이 소비자랑 더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소비자들이 요즘에 유행이 어떤지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생산자가 소비자들이 찾을 만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유지 기능, 이 생산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려면 보관 비용이 정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보관의 역할을 도매상이 조금 나눠주는 그런 재고유지 기능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자의 주문을 처리해주죠. 주문 처리 기능,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도매상이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 처리 기능이 맞고, 그 다음에 조언 및 기술 지원은 제품에 대한 기술, 그리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해준다라는 건데, 이거는 방향성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제품에 대해서 조언하고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판매해야 좋을지 기술을 지원해주는 거는 도매상이 생산자한테 해준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자가 도매상한테 또는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이렇게 흐름이 반대로 가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누가 소비자랑 가까운지, 누가 생산자랑 가까운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개방적 유통경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는 집중적 유통경로랑 집약적 유통경로 있었죠. 일반적으로 관여도가 낮은 제품, 우리 관여도의 개념은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우실 건데, 관여도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 제품에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관여도가 낮은 제품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편의품으로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개방적 유통경로란 편의품, 짝꿍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탐색하고 쇼핑을 시작하는 제품에 적합한 유통경로, 상품에 대해 정보를 미리 탐색해요. 미리 탐색하고 쇼핑을 시작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매품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쓰고 가볼게요. 여기는 편의품.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설명은 선매품.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설명 보시면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제품, 브랜드 충성도. 자, 우리 브랜드 충성도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긴 할 건데, 근데 딱 이 단어를 보자마자 감이 좀 오시죠? 브랜드 충성도는 이유 없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난 저거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노트북, 그 다음에 태블릿, 뭐 핸드폰, 뭐 무선 이어폰, 전부 다 그 회사 제품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을 비교했을 때 타 제품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는 그냥 무조건 거기 회사 거 사는 거야 라고 하면은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제품들은 대부분 편의품이나 선매품보다는 전문품에 해당해요. 가격이 비싸고 내가 그 제품에 관여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브랜드 충성도가 더 잘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소매점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유통경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는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기술이 복잡해서 혹은 사용하기 어려워서 소비자들한테 그 제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전문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 전문품. 자, 그 다음에 극히 소수의 소매점포에서만 자사의 제품을 취득하도록 하는 유통경로, 전속적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이죠. 전속적 유통경로. 전속적 유통경로의 짝꿍은 전문품. 자, 이렇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개방적 유통경로에 대한 짝꿍은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시지만 실제로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딱 1번 읽자마자 이거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딱 정답 찍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애매하면 다 읽고 정답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1강의 연습 문제랑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첫날이라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으실 수 있고 했겠지만은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2강에서 만나요.